오늘은 인공지능이 주제인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저는 저의 지식 수준은 아마 그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바둑으로 이겼다고 했지. 그 다음번이 챗 GPT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상당히 똑똑하대. 정도를 뭐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클로드라는 또 새로운 친구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이 친구가 챗 GPT보다 훨씬 똑똑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똑해졌는지 그리고 이 클로드의 등장이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던지는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뭐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뭐 몇 분이 계십니다만 요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 분은 이분 하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도 재밌게는 네. 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좀 아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많으시죠. 똑같은 얘기를 듣더라도 네. 이렇게 재밌게 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과 예능의 결합. 예전에 나왔을 때 우리 이프로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AI로 차력쇼 한다고. 요즘에 AI 차력쇼 열심히 하고 있는 김덕진 소장입니다. 네. 네. 자, 챗 GPT가 우리를 놀라게 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누가 그렇게 챗 GPT를 그렇게 개발하려고 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똑똑할지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놀라면서 뭐 너도 나도 만든다고 하면서 엔비디아도 뜨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클로드라는 친구는 더 똑똑한 친구예요? 얘는 누굽니까? 일단은 이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그제 뉴스 보셨을 때 아마존 관련된 보신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마존에서 엔스로픽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클로드를 만든 회사한테 3조 7천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추가 투자. 추가 투자입니다. 추가 투자. 추가 투자가 3조 원이면 이 회사 기업 가치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마존이 한 기업에게 스타트업에게 투자한 금액 중에 최고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존의 자회사인 거예요? 아니면 아마존이 투자한 회사 정도인 걸까요? 그런데도 투자한 회사 정도입니다. 놀라운 거는 여기에 초기에 우리나라 뭐 SKT나 아니면 LG에 있는 벤처 투자도 여기 조금 했고요. 뭐나. 심지어 구글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회사 이름이 다시 한번.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고요. 엔스로픽. 예. 그리고 이제 엔스로픽 뭐 엔스로픽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하는 클로드라는 언어 모델이고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그 챗 GPT 하면은 오픈 AI랑 무슨 회사 떠오르세요? 오픈 AI랑?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 두 개가 제일 손잡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덕분에 아주 행복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예.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는 이 클라우드의 최강자가 아마존 AWS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오픈 AI의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전에 14조 이상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를 기업에서 쓰려면 거의 대부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써야 됩니다. 애저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기업용 서비스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할 때 투자한 조건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쓰고 또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데에 요즘에 GPT 같은 생성 기능이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덕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가만히 있던 AWS는 애저와 이 오픈 AI의 도입으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는 졸지에 거잖아요. 영업 기반이 무너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대항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아마존도 스스로 언어 모델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대로 잘하는 애들을 듣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두둥하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엔스로픽의 그 창립자들이 누구냐면 원래 오픈 AI에 있던 멤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멤버들 중에 샘 알트먼이 하고 있는 행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겠죠.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오픈 AI가 그런 그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오픈이 아니라 클로스드 AI다. 왜냐하면 기술도 원래는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제 다리고 있고 또 이러한 뭐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보다
계속 이 비즈니스에 너무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으로 기술을 만드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판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야 우리는 좀 안전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픈 AI의 창립 멤버 4명이 나와서 이제 만든 회사인데 그 중에 2명은 또 재미있게 남매예요, 남매. 예, 남매가 오픈 AI의 창업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천재 남매죠, 천재 남매. 네. 천재 남매랑 나머지 2명까지 4명이 공동으로 창업을 하니까 당연히 오픈 AI에서 나온 인력들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할 때부터 투자를 계속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존도 투자하고 그렇죠. 구글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랑 챗GPT 이 두 엄청난 강력한 파워가 있지. 야,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볼게. 라고 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의 변화를 보고 뭐 해외 외신들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결국 이제 AI의 암스 레이스다, 군비 경쟁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게 옛날로 치면은 뭐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냉전 시대 때 핵을 터뜨릴 수는 없으니까 서로가 이제 무기를 엄청 사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라고 하던 때잖아요. 네. 그거 비슷하게 지금 이 AI 판에서는 이 흐름을 놓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일단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투자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 아주 크게 2개의 지금 오픈 AI 기조의 중심의 어떠한 연합군 네. 그리고 이제 클로드라고 하는 것의 연합군을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결이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클로드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3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평가를 했더니 와 IQ 테스트를 해봤더니 인간의 평균 IQ는 100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건데 왜 놀랐느냐? 기존에 있었던 챗 GPT-4 우리가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예. 걔가 똑같은 실험 봤더니 85점이었다고 합니다. 85점. 하여튼 뭘 시켰더니 IQ 테스트를 시킨 거예요. IQ 테스트를. 어. IQ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시킨 거냐면 우리가 보통 IQ 테스트라고 하면 맨사에 이제 퀴즈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 언어 모델한테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점수 평가를 할 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자를 잘 읽긴 하는데 이 클로드는 아직까지 뭐 이미지나 이러한 영상 같은 걸 잘 읽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험지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시각장애인들 분들 있잖아요.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 IQ 테스트지가 있대요. 네. 이 맨사에서 만든 그 시험지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나 수식 같은 걸 최대한 말로 풀어서 썼겠죠. 그렇겠죠. 그거를 이제 시험을 보게 시켰더니 그것도 한 번 보면은 이게 언어 모델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번을 보게 했대요. 다른 문제로. 네, 아까 이제 평균을 찾아야 되니까 같은 문제를 2번을 보게 한 예. 건데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GPT-4가 한 85점 정도 나왔는데 네. 이 클로드가 101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오, 앞섰네. 네, 그런데 이제 인간의 IQ의 평균이 보통 100 정도라고 그래요. 이 시험을 보면.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이거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클로드 3 이번에 나온 게 클로드 3거든요. 예. 그런데 그 클로드 3랑 2등이 GPT-4가 했어요. 85점으로. 3등이 누가 했을 것 같아요. 3등. 누가 있을까요 또? 네, 이게 재밌는 게 요즘에 뭐 구글도 이런 언어 모델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잖아요. 3등이 클로드 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로드가 지금 1, 2, 3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클로드 3인데 그 전 버전이 클로드 2거든요. 근데 그래요? 최근에 보면 구글도 새로운 언어 모델 만들고 막 엄청 제미나이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네. 오히려 3등이 구글의 새로운 신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가 아니라 클로드가 그 전 버전인 이 버전 클로드 2도 IQ 82였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 GPT랑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4등, 5등이 제미나이 프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와, 이 언어 모델이 뭐길래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아라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챗 GPT를 처음에 만들어서 이 녀석의 성능과 똑똑함에 깜짝 놀랐던 우리 그 시절을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엔비디아의 칩 이런 걸 잔뜩 사다가 전 세계에 있는 각종 뭐 자료들, 데이터들, 인터넷에 있는 각종 문서들 다 그냥 드립다 학습을 시켜놨더니 네. 지가 알아서 문장을 알아서 만들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워낙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맥락을 몰라도 그걸 꺼내놓고 나열을 하면서 지가 흉내내더라 말을. 그러니까 막 말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틀린 말도 종종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그럼 인터넷 문서는 다 공개된 건가 많을 테니 똑같이 우리도 엔비디아 칩을 잔뜩 사다가 네. 그런 짓을 시키면
똑같은 녀석이 나오겠네. 시간 문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디가 성능이 더 좋고 덜 좋고 하는 게 어디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AI 2024 책 낼 때도 언어 모델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챗GPT 말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 이게 다른 거야? 일단 예를 들면은 GPT랑 그다음에 클로드랑. 뭐 엔비디아 클로드랑 이게 다른 거야? 왜 다른 거지? 누가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일단 다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언어 모델은요, 쉽게 말해서 빈칸 채우기 모델이거든요. 트랜스포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대답을 막 되게 이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더라도 학습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이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글에서 네이버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네이버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로봇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요즘에는 좀 아니지만 좀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언어 모델의 데이터랑 다른 언어 모델이 크롤링을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셋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럼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한번 제가 퀴즈를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준우 기자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중 땡땡에 들어갈 말은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조선에 네. 저한테 물으면 네. 국모이다. 그쵸. 국모다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명성황후를 보셨기 때문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연 씨가 생각나는 분들은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하면 국모다가 나올 거예요. 아,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다른 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그 우리가 K-팝이 되게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이잖아요. 자, 미국에 있는 10대 여성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어를 유튜브에 있는 BTS 영상으로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BTS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한국어를 이제 어느 정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내가 한국어 얼마나 시험 보는지 평가 문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음 중 땡땡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내가 조선의 땡땡이다. 1번 왕이다. 2번 임금이다. 3번 국모다. 4번 BTS다. 얘가 뭘 찍을까요? BTS를 찍을 가능성이 높네요. 확률이 높죠. 말씀하신 게 그러네요. 네. BTS를 찍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1, 2, 3, 4 모두 다 정답이죠. 말이라는 건 다 원래 정답이 그렇죠. 없을 수 있잖아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능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구글에서 나온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 검색에 있는 내용으로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달라거나 이런 것들도 해요. 왜냐하면 구글 서비스니까.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클로바 X 같은 경우나 이제 네이버 Q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있는 검색 데이터에 의거해서 얘기를 잘합니다. 네이버 거니까. 자,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러한 언어 모델이 일단은 크롤링하는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가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지만 예전에 GPT-3가 지금 이제 챗GPT는 GPT 3.5죠. GPT-3가 재작년인가 막 우리 나왔을 때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GPT한테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신을 뛰어넘는다. 혹은 뭐 인간을 뛰어넘는 성능을 가졌다. 뭐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GPT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은 AI만으로 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고쳐줍니다. 그걸 제 표현으로는 인간지능이라고 하고 이런 걸 이른바 RLHF라고 하는데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이라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챗 GPT가 이렇게 똑똑하면서도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얘가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게 둔 게 아니라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알바생이 얘를 고쳐주고 있어요. 근데 고쳐주는 방식이 뭐랑 비슷하냐?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엄마들이 해주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에서 얘가 이제 막 어뻐뻐뻐 하면서 이제 아빠 엄마 막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은 막 아빠 엄마한테 반말 쓸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아빠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애가 유치원에 가려고 그래요. 엄마가 걱정을 합니다. 집에서 얘가 엄마 아빠한테 반말 쓰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까지 반말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러는 거야. 야, 예를 들면 저 아이들이 수찬인데 수찬이는 일단은 저한테 존댓말 잘 씁니다. 어쨌든 수찬이가 반말을 한다고 치면 예. 이제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죠. 수찬아,
엄마 아빠한테는 반말을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거나 선생님 반가워라고 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안녕이라고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이 언어 모델도 첫 번째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얘가 헛소리 하지 않게 인간이 정답셋을 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때는 이런 답변이 좋아요 라는 걸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언어학자 중에 그러한 어떠한 역량이 있거나 아니면 표준화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학습된 걸 AI한테 주는 거예요. AI가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한 뭐 AI에 비교한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이제 질문을 하겠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얘기한 대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엄마가 얘기 안 해준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너 화장실 갈래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나 매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해야 될지 응아 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엄마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응아는 좀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네가 말을 못하겠으면 선생님 매려워요라고 얘기를 해서 정답의 순서를 알려주겠죠. 그렇게 두 번째로 AI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처음에는 아까처럼 정답셋이 있는 걸로만 학습을 하다가 데이터를 그냥 외우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한테 오히려 이런 서비스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죠. 관리자 페이지에서 아니면 이런 그 A/B 테스트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질문을 하면 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뒤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다 해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1번, 2번, 3번을 사람이 넣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예를 들면은 똑같이 엄마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정답이 1번이 예를 들면은 응아를 한다. 2번 화장실을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한다. 3번 뭐 예를 들면 쉬가 마려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알바생들이 보다가 2번이 제일 좋은 답변이야 라고 골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정을 계속 도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얘가 어떻게 돼요?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유치원에서 있는 모든 걸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충 이 두 개를 자기가 인지하다 보면 다른 맥락으로. 그쵸.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얘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니면은 아이가 이제 있을 때 이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참관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요런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든가 혹은 네. 참관 수업을 할 때 엄마가 보죠. 문제가 있죠. 그럼 그때 한 번 더 고쳐주죠. 그런 3단계가 계속 돌고 있다. 뒤에서. 네. 그게 이제 RLHF고요. 그런 걸 1차적으로 끝내고 나온 애가 챗GPT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기존의 GPT-3랑 다르게 말을 했을 때 조금 더 그럴듯하게 한 거고요. 거기서 좀 더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더 시켜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든 게 GPT-4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로드는 이런 작업들을 자기들이 더 잘한다.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룰들을 잘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두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네를 평가할 때 그러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말을 아무거나 주면 아무거나 준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역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논문 하나 주면서 자, 이 논문 요약해봐.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책 한 권 주고 나서 그걸 요약해봐. 뭐 이런 걸 시킬 수도 있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문서의 양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이 부분에서 클로드가 되게 압도적이에요. 아. 네. 클로드는 한 번에 토큰을 이제 우리가 뭐 100 토큰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15,000단어 그러니까 500페이지 이상의 내용을 얘한테 질문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배우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줘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말을 잘하는 애예요. 예를 들면은 이미 한 중학교생 수준의 말을 해요. 근데 얘한테 야 내가 너한테 지금 5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줄 거야. 자 이거 읽어보고 나한테 대답해줘. 라는 게 500페이지 범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로드가 아까 말씀드린 이 500페이지가 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만큼 데이터를 한 방에 많이 들여보낼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이 500페이지 분량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앞단의 언어 모델의 구조가 잘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언어 모델마다의 특화된 점,
언어 모델마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로드는 챗GPT보다 더 많은 칩을 썼을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볼 땐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면 거기서 예를 들면은 근데 클로드의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GPT는 이미지를 그리거나 이미지를 인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에서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클로드는 그건 못해요. 지금 나온 클로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긁어오는 건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건 못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걸 못하는 게 클로드가 이게 뭐 마케팅일지 아니면 이제 철칙일지 아니면 진짜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자유도를 주면 이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얘한테 텍스트를 주고 그림을 그려봐 했다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뭐 미국의 어떠한 미국을 만든 설립자들의 그림을 그려봐. 그랬더니 막 흑인이 섞여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종차별 이슈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는 텍스트에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어떤 고정적인 관념의 그림들이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클로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얘네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데 풍부한 언어를 쓰는 쪽이라 우리가 그림은 안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엔비디아의 GPU보다 덜 쓰지 않았을까? 뭐 이게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녀석들이 좀 여러 가지라 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뭘 써야 되지? 막 고민이 돼요. 챗GPT를 쓸지 클로드를 쓸지 그렇죠. 뭐 다른 걸 쓸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거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모호합니다. 왜 모호하냐면 지금에 있는 대부분의 평가 방식은 뭐냐면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한다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을 다 봐서 점수가 높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토익 시험의 점수가 높은 애를 우리가 회사에서 뽑았어요. 그럼 걔는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아, 꼭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그 벤치마크를 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얘가 얼마나 잘 푸는가에 대한 점수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러한 문제도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토익 점수가 꼭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학원이 생겨요? 토익 전문 학원이 생기죠. 그렇죠. 토익 전문 학원에서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도 가르쳐 주지만 시험을 잘 보는 테크닉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식의 언어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시험 문제를 그것만 잘 푸는 요소들을 잘하는 이런 언어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로 평가할지 지들이 어떻게 알고 그럴까요? 이미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 그런 벤치마크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럼 벤치마크 사이트들이 비슷한 언어 모델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거의 비슷한 시험지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답을 잘 맞추는가를 갖고 평가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저 시험지에 있는 내용만 죽어라 공부시키면은 점수가 잘 나오겠네? 라는 언어 모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입사원 뽑는 기업의 마음이랑 똑같네요. 제가 강의 때 그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우와. 신입사원하고 비슷하다고. 근데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기업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개인 관점은 이것저것 무료로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 관점은 대부분 이거를 설치형으로 쓰거나 API로 쓰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을 하고 최소 몇 달 이상 쓴다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입사원 뽑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렇지. 자, 근데 신입사원 뽑았어요. 근데 한 6개월, 1년 써봤더니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얘를 자르고 다시 뽑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얘를 우리 회사 문화에 맞게 죽어라 공부시킬 것이냐? 그러면 비용적인 코스트는 당연히 후자에 대한 대부분 선택을 하죠. 왜냐면 이게 엄청 피곤하잖아요. 다시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언어 모델을 선택하면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안 바꾸는구나. 엄청 피곤해지는 이슈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바꾼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산업 자체가 뭐 생긴 지 해봤자 1, 2년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의 고민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개인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역으로 좋아요. 왜냐? 지금이 딱 뭐랑 비슷하냐? 처음에 아이폰 나오고 수많은 앱들이 나왔을 때 그때 앱 회사들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공짜로 엄청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거 쓰게. 카카오톡이 그랬죠. 네, 그 외에도 수많은 뭐 예를 들면 앱들이 예를 들면 우리 뭐 배달의 민족 같은 뭐 배달 앱들도 초반에는 엄청 프로모션을 많이 해주다가 사람들이 있으면 프로모션을 줄이는 이러한 것들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고정적인 전략처럼 지금 모든 플랫폼 회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지금이 개인 입장에서는 이 언어 모델을 아주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시험해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재밌는 거 여러 개를 좀 네. 가져왔습니다. 구경 좀 해보죠 그럼. 네, 일단은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것저것 사용해봤는데 뭐가 좋을까라고 할 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게 좀 잘 보시라고 큼직큼직하게 써놨는데 일단 코딩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GPT-4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은 GPT-4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코딩한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하고 있어요. 다른 거랑 다르게. 그래서 얘는 GPT는 코딩을 잘하고 심지어 얘한테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면 지가 뒷단에서 파이썬 코드로 이거를 막 작성을 해주고 분석을 한 다음에 사람한테 다시 한글로 줘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그러니까 되게 좋고요. 클로드는 글쓰기가 끝내줍니다.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가 심지어 기자 수준의 글쓰기를 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보고서 수준을 씁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걸로 이거 사업이 되겠다 해서 실은 요즘 연구를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검색 기반 리서치는 제미나이가 잘하는 건 이거는 구글의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구글에 있는 데이터와 연동돼서 잘해요. 그래서 얘가 잘하는 거고요. 아 몰라 무료 버전 하나만 쓸래 그러면 코파일럿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아까 말씀드린 GPT-4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어서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근데 이제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다 있죠. 예. 하나만 쓴다면 그거고. 그래도 한국 정보는 네이버가 짱이지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의 그 Q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랑 클로바를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실제 저희랑 관심 있는 거를 한번 2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GPT-4로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해봤습니다. 자, 이게 보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대한 그냥 추이예요. 추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어떤 주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한 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년간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를 주별로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네. CSV 파일 받았겠죠. 이걸로 챗GPT한테 분석을 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얘한테 역할을 줘요. 어떤 역할을 주느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너는 지금부터 20년 이상 증권계에서 유명한 증권 애널리스트인 김덕진이다. 그러면 저를 이제 애널리스트로 바꾸고 네. 너는 특히 IT 분야에 유명하고 빅테크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최근 5년간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추이를 줄 거고 데이터 주별 추이 줄 건데 증권 애널리스트인데 제가 5탄 했죠. 근데 5탄에도 얘가 잘 알아먹어요.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5년간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서 일어난 특이한 포인트를 찍어서 설명해줘 제발 이렇게 시켜요. 와우. 그럼 얘가 이렇게 뽑아줍니다. 보시나요? 주간 가격 변동이 큰 줄을 히스토리컬 데이터에서 뽑아주고 최대 고저가 범위를 보인 줄을 뽑아주고요. 큰 거래량 변화를 보인 줄을 뽑아줘요. 그거를 전주 대비해서의 거래량의 변화를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보고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얘가 이 내용들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 있죠. 왜냐면 왜를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얘가 뭐래요? 이 기간 동안에 뉴스와 이벤트를 포함한 추가 분석을 통해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한테. 그 기간 동안 뉴스나 이벤트를 알려줘요? 정답.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를 잘 쓰는 방법은 사람한테 일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돼? 그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예측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주식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위에서 준 5년간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데이터 있죠. 얘가 그걸 해석했잖아요. 그거에 의거해서 향후 2024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전망을 해줄래? 네. 근데 어떻게 시켜요? 이번에는 네가 뉴스 데이터랑 검색 데이터도 함께 사용해도 좋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잠깐. 네. 그 뉴스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네가 어딘가에서 뉴스 데이터를 긁어와도 좋아라는 의미입니까 저게? 이게 이제 챗 GPT-4에서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 모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GPT 3.5는요. 뉴스를 검색해오라고 그러면 실제 검색 엔진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검색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이상한 글을 막 써내요. 그래서 출처도 없고 막 이상해요. 예. 근데 GPT-4는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말 잘하는 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닷컴 있잖아요. 예. 그게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얘한테 검색을 시켜봐라고 하면 다른 데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빙 검색 엔진 있죠. 빙 네. 검색 엔진에서 지가 검색어를 치고 그 나온 결과를 자기가 다시 이 언어 모델에 가져와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는 뉴스 데이터가 좀 더 있으면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본인이 답을 해줬잖아요. 네. 그때는 뉴스 검색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하라고 얘기 안 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은 정확하고 명징하게 줘야 돼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머나 보세요. 그 말로 여기는 진짜 신입사원이네. 네, 그렇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데이터만 갖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첫 번째 문제죠. 네, CSV 파일로만 해라. 증권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5년간 일어난 특이한 포인트를 찍어줘라고 그랬잖아요. 말대로 한다니까요, 말대로. 그럼 와. 네, 말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검색하라고 제가 안 그럼 했잖아요. 저기에서 네, 제발 다음에 네,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뉴스를 참고해도 돼 뭐라든가 네. 그 뉴스를 검색해서 의견에 반영해 줘라고 하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시켰구나. 네. 우리가 잘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너는 훌륭한 애널리스트 김덕진이야. 제발 좀 해줘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신입사원이야. 열심히 좀 해봐라. 사람이니까 격려하는 거지만 얘한테 굳이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장난한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논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논문들인데 네. 실제로 아까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 논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얘네한테 똑같이 키워보는 거예요. 그냥 얘기할 때랑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랑 결과를 봤더니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 얘네들이 내용을 더 많이 주거나 점수를 잘 줘요. 세상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에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세요.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얘한테? 심호흡을 크게 하고 너가 해야 될 일을 단계별로 생각해봐. 자, 야.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해서 주식 리포트처럼 만들어줘 부탁해. 괜히 쓴 게 아니죠. 어머나. 이런 게 지금 해외에서 유행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테크닉인데요. 일 시키는 테크닉. 네, 그 중에 하나가 take a deep breath라는 표현입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얘가 차분히 내용을 더 써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뻥 같지만 이게 논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뭐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논문 중에 제가 어이없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얘한테 일을 시키면서요. 내가 너한테 팁을 5달러 줄게라고 얘기할 때랑 팁을 10달러 줄게라고 얘기할 때랑 답변의 길이가 다릅니다. 정말? 네. 신기하죠? 그거는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잘해오면 내가 선물 하나 줄게라는 표현이든가 네. 뭐 다양한 의미를 다 똑같이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게- take a deep breath 네. 뭐 그런 몇 가지 표현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면 그건 마치 이스터 에그처럼 뒤에서 그냥 요거 재밌으라고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 모델의 신비죠. 뭐냐면 우리가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그게 왜 이런 답변을 해야지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언어 모델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확률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단어를 붙이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표준어, 그러니까 표준어는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구두점, 네. 아니면 뭐 쉼표 이런 걸 정확하게 할수록 답변이 잘 나온다는 게 마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했는데 요즘에 AI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이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번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쳤구나. 구조화해서 이론화하고 있는 작업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 일 작업들입니다. 시키는 법. 네, 그렇죠. 뭐일 시키는 법. 시켜봤더니 요러니까 잘하고 요러니까 그렇죠, 못하더라.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의 공통점을 묶어서 일종의 테크닉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작업들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와.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처럼 이제 리포트처럼 만들어줘 부탁해 이렇게 제가 일을 시켰어요. 그럼 얘가 보세요. 갑자기 파이썬을 열어요. 파이썬을. 응? 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뭔데요? 대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얘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GPT-4는 파이썬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얘가 보면 제가 쓴 내용을 먼저 주석 처리를 해서 자 2024년에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거 해볼게요. 1번 히스토리컬 스톡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2번은 브라우저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마켓 어널리시스를 하고요. 3번째는 그거를 컴바인 해가지고 히스토리컬 데이터랑 분석하겠습니다.
라고 주석을 썼어요. 어머나. 스텝 1. 자, 이제 히스토리컬 스톡 데이터를 분석할 거예요. calculate에서 에버리지랑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썬 코드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써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실제로 얘가 지금 이평선을 그렸죠. 그리고 스톡 퀄리티를 그렸죠. 이건 이제 자기가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칭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 스톡 어널리시스 2024 서칭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대요. 그래서 얘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AI 분야의 리더십, 그쵸?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기술의 산업화가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저기 따옴표 같은 거 생겼잖아요. 네. 큰 따옴표 저게 뭐냐면 저걸 대면요 저렇게 링크가 하나 보이죠. 제가 웹 검색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가 이 내용을 쓴 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저 웹사이트에서 내용을 보고 와서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눌러보면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본 이 인베스터 플레이스라는 사이트를 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나 여기에서 보고 와서 참고해서 쓴 거예요? 네, 그렇죠. 야, 진짜 신입사원한테 일 시키면 정말 똑같이 이렇게 할 텐데. 아니, 그렇죠. 지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입사원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네. 해오라고 하니까 네. 저런 식으로 흉내 내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멘트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자기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식 투자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고 투자 결정은 개별 투자자의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향 실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요 팔아요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죠? 이런 겁니다. 야, 근데 저건 어떻게 저 얘기는 마지막에 붙여주면 딱 좋아 하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GPT가 데이터 분석을 잘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투가 애널리스트 보고서 같진 않잖아요. 자, 이번에는 말투도 한번 애널리스트 보고서처럼 가봅니다. 클로드로 갑니다. 클로드로. 자, 이렇게 이제 얘가 만들었고요. 클로드한테는 이런 게 돼요. 자, 클로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하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5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얘는 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웹사이트에서 긁어서 붙여주면 돼요. 혹은 PDF 파일 주면 돼요. 제가 뭐 한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IR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당연히 내용들이 있겠죠. 거기에 지금 최근에 봤더니 4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IR 자료가 있는 거예요. 프레스에 대한 거. 예. 이걸 긁어요. 그 다음에 클로드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또 비슷하게 투자 전문가인 애널리스트인데 이걸 하는데 실은 이거는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이건 영업기밀이라 제가 안 넣어놨는데 요렇게 써주면서 뒤에다가 또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말투들이나 보고서의 스타일들이 있죠. 그런 걸 얘한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신입사원 가르쳐 주는구나.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아까 내용 주고 써봤는데 이 정도의 형식과 이 정도의 내용으로 써봐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써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 성장 불구에도 경기 침체 우려감 상존. 그죠? 그다음 어떻게 써요? 성장세를 기록. 부정적 영향 상종 기록.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전망. 비슷한 거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용 효율화로 영업 레버리지 개선. 원가율이 감소한 가운데 이거 아까 그 IR 자료 보고 지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익성은 양념. 심지어 이런 표현도 쓰죠. 아일랜드 데이터 보온위원회 관련 일회성 비용이 판관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이거 자동화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엑스박스 사업 소폭 성장, 장기 모멘텀은 제한적. 이런 식으로 얘가 내용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건 근데 공부하고 쓴 건데 진짜? 그렇죠. 저 맥락이라는 건 요 문장 다음에 요걸 써야 돼. 내가 공부한 내용은 많으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공부한 보고서들이 다 머릿속에 있으니 좀 흉내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요런 걸 해볼 수, 이제 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라는 거는 전문가가 보면 금방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제가 이걸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이 분야에 10년, 20년 이상 전문가다. 그럼 말씀하신 신입사원이 지금 리포트 써온 거잖아요. 흉내 냈네 이놈의 자식. 그러면은 얘한테 뭐라고 그러면 돼요? 이거 틀리면 고쳐와 시키면 되겠죠. 그럼 고쳐오면 고쳐와요. 아, 요 부분이 틀렸으니까 요 부분을 고쳐와? 네, 다시 써와. 이 부분 다시 써와. 다시 쓰는 거예요. 이 맥락은 좀 이상한데? 야, 이거 좀 다시 해봐. 야, 이거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써와. 출처 갖고 와.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냥 여기를 다시 써와 하는 거랑 네. 야,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은 전망이 좀 달라. 얘는 계절성이 어떻게 있어. 다시 써와. 라고 하면 두 다시 써와의 결과물이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 이 언어 모델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행복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입사원 여러 사람한테 시킬 걸 자동으로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내가 신입사원이다. 미쳐버리는 거지. 경쟁자지, 경쟁자.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떡하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솔루션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언론사분들 플러스 우리 어떻게 3프로 TV도 관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새로 나온 클로드가 하는 짓이다 이거죠. 네, 이건? 클로드에 있는 API를 갖고 간단하게 토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괜찮아가지고 이거 진짜로 이거 비즈니스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지? 기자를 만들었습니다. 진보, 중도, 보수 기자를 만들었습니다. 뭐야. 그거 자, 한번 보세요. 네? 왼쪽에 시내버스 총파업 어제 있었잖아요. 예. 이 내용은 종합 기사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겠죠. 그걸 얘한테 뉴스 내용을 넣어줘요. 이게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서승환 대표라는 분하고 이제 같이 만든 AI3에서 만든 이제 일종의 테스트 버전인데 네. 얘네한테 그냥 아까는 제가 애널리스트로 줬잖아요. 난 애널리스트야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얘한테 이제 페르소나, 그러니까 얘 역할을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좌진보 기자라고 한 애를 누르면 뒤에는 프롬프트가 있는 건데 너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진보에 대한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사전적인 정의의 내용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진보 검색하면 나오는 네. 그런 걸 넣어주고 너는 이거에 의거해서 지금부터 내가 주는 기사를 갖고 컬럼을 써라. 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비슷하게 중도 기자도 만들고 보수 기자도 만듭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뉴스의 내용을 줘요. 음.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일단 좌진보 기자가 어제 있던 내용에 대해서 쓴 겁니다. 이야. 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함으로써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일상으로 복귀가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이로 인한 인력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어머나. 그죠? 그러면서 뭐래요? 장시간 노조에 처사를 아니할 수 없다. 직접적 피해자는 시민들이었다. 그래서 뭐래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초단하는 참담한 현실을 여진히 보여주는 것이다. 파업이 철회해서 일상을 할 수 있지만 종교를 의미하진 않는다. 제도적 변화가 심사하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거죠. 어머나. 자, 이렇게 지금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자 시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래. 네. 와. 자, 그럼 이번엔 그죠? 네, 최진보 기자, 네, 좌진보 기자, 최진보 아니고요, 좌진보, 네, 우보수 기자, 우보수 기자. 네,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자, 여기 보면 노조는 인력 무출을 이렇게 무려 그죠? 12.7%의 인강 개선을 요구했다. 그죠? 우려스럽다. 그죠? 똑같이 보면 마비시켰는데 이번에는 고위고사의 학생은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없고 상징적인 대목이다. 그죠? 그러면서 뭐래요? 물론 노동자의 중요한 틀림없지만 회수하는 건 안 된다. 노사 모두가 상생해야 된다. 여전히 골은 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와. 저 뉴스 하나 주고 네. 보수적으로 써봐, 진보적으로 써봐 했는데 저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냥 클릭해서 누르면 1분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중립 기사 한번 봅시다. 김중도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자, 중도 기자는 되게 그렇죠. 두 가지 관점을 다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합의안을 도출에 성공했다. 이거 했다. 결과를 하겠다. 강조하였다. 우리는 노사 간 소통과 타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한편으로는 이야. 운수업의 고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 네. 와. 자, 그러면은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언론사의 편집장이에요. 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뉴스를 누구한테 시킬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뉴스는 중도 기자한테 시킬까? 보수 기자한테 시킬까? 진보 기자한테 시킬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보, 보수, 중보로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우리가 세팅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해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페미니즘 기자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기자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럼 뭐 하면 돼요? 편집장이 고르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네가 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검토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 다시 고쳤어. 또 고쳐 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승인 누르면 기사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또 뭐 고쳐주신 거죠? 저거는? 아니요. 한 번에 저런 게 나왔다고요? 네.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런 것도 됩니다. 영어로 된 기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외신 중에 하나인데 CNBC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조지아에 있는 이제 75억 9천만 원짜리 이제 그 달러의 공장에서 이제 순수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도입이 예상보다 좀 더디고 네. 바이든 행정부가 배기가스 규정을 개정하는 데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를 줘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페르소나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시켜봤어요. 이거를 진보 보수 중도 기자가 쓰면 어떻게 될까? 영어로? 아니요. 영어가 아니죠. 네네. 번역을 해줘야죠, 당연히. 저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영어잖아요. 네. 영어 기사를 그대로 주고 영어로 해석을 해서 네가 진짜 신입 기자한테 시키는 거랑 똑같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영어를 줍니다. 영어를. 어머나. 그리고 진보 중도 보수한테 시켜볼게요. 그러면 진보 기자는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 CNBC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죠 이렇게 좀 내용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래요? 현대차의 결정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보다 예상보다 더 좀 시사한다. 미흡하고 산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과도기적 역할을 해야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전기차가 미래라는 부분이 분명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거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속도 조절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쓰죠. 네. 비슷하게 중도 기자도 뭐 이렇게 내용 씁니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정치적 성향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진보적으로 쓰고 보수적으로 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가 바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시킨다, 비율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들 막 써요. 네, 이런 내용들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죠 자기는 우파 보수주의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뭐냐면 사람이 보수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완전 이쪽 보수 저쪽 보수 나쪽 보수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예시를 드린 거고 포인트는 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각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서 만들면 지금 이 정도로 초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거 클로드가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GPT한테 이걸 시키면 이 정도까지 글을 못 써요. 근데 클로드는 이 말을 이렇게 잘 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 쪽에서는 야, 이 데이터 분석은 이 코디까지 쓰고 끝내는 건 GPT인데 야, 이거 글 쓰는 거는 클로드가 장난이 아니네? 라고 이제 제가 요즘 느껴서 실은 저는 벌써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도 울렁거리면서도 그랬던 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거 갖고 이게 뭐냐면 제가 모 회사의 컨설팅 보고서를 8페이지짜리를 이 클로드로 썼어요. 네. 예. 요 정도로 씁니다. 요 정도. 근데 이게 어떻게 쓴 거냐면 일부러 잘 안 보여드리려고 쓴 건데 네. 제가 비슷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표 하나 주고 이런 통신사 표를 하나 주고 얘한테 야 이거를 지금 봤을 때 너가 LGU 플러스나 특정 통신사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시로 만든 건데 특정 통신사의 관점에서 저 정책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CEO에게 보고할 만한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신 것처럼 목차를 쓰죠. 목차를 5페이지 목차를 쓰고 그다음 목차에 의거해서 실제로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가 어디 있는 거냐? 아까 그 그래프에 아까 그 보고서 있죠. 8페이지 보고서에서 자기가 일부 발췌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쓰죠. 내용을 쓰는데 제가 또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내용을 쓰는데 사례가 없어. 사례가.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5G 스타트업 다음에 사례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사례가 그냥 버라이즌의 원격 의료 서비스라고만 써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보고서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 야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2-3줄 정도는 써줘야지. 개조식 구체적으로 써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써. 해외 부수 사회에 이런 식으로 써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버라이즌의 서비스에 대해서 3줄 정도 설명을 하죠. SK텔레콤에서 3줄 정도 설명을 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 다음에 이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외에 뭐 출처를 넣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써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제 오랫동안 페이퍼워크를 한 사람들이 예전에 주니어랑 일하던 방식인데 똑같네요, 정말. 그쵸. 아마 느끼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관점의 것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제시할까라는 걸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의 변화가 과연 우리의 어떤 업무적인 관점 그리고 비즈니스적의 관점 이런 것들이 조금 요즘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 초안을 써주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데스크가 이렇게 써봐라고 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서비스화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데스크가 한번 고쳐졌을 거 아니겠어요? 고쳐준 적이 있고 다시 한번 그래서 오케이 해도 됐으면 그것보다 일을 시작하기 1시간 전에 클로드보다는 그런 작업을 했다가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오케이를 받은 경험 내지는 그런 일을 해본 기억이 생긴 클로드는 이제는 일을 더 잘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거는- 이용한 그것이 클로드를 더 디벨롭해요? 그거가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챗 GPT나 그 우리가 아는 미드저니 그림 그린 녀석 그런 녀석이 좀 똑똑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요. 실시간으로 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참관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참관 학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언어 모델마다 약관을 잘 보시면 무료로 쓰는 버전은 학습에 도움, 이제 학습용 데이터에 활용되는 언어 모델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얘를 막 이것저것 열심히 썼어요.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 검토하는 사람들이 예. 오 요렇게 썼더니 좋네. 우리가 그 다음 버전 업데이트 할 때 네. 이런 걸 더 똑똑하게 할까라는 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주고받은 그 대화들을 다 또 하나의 우리의 학습용 데이터로 씁니다. 네, 그게 이제 무료 버전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기업 관점에서는 그럼 이거 보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신의 회사 거는 데이터를 학습을 안 시켜드릴 테니 돈을 많이 내세요라는 게 이제 기업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챗GPT 보안 이슈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느냐? GPT를 만든 오픈 AI랑 직접 계약을 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계약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쓰는 데이터는 서버에 넘어가지 않게 방화벽을 하나 쳐놓는 거예요. 단 그렇게 할 때는 이제는 사용료가 달라지죠. 예전에는 예를 들면 $20 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인데 자 지금부터는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되니 대화 건당 돈을 내세요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에 얼마쯤 받고 그거 있어요? 뭐 케바케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대화 한 번은 싸죠. 0.001달러 정도인데 대화를 그럼 많이 할수록 돈을 내는 거잖아요. 많이. 그럼 예를 들면 기업에서 특정 서비스를 이런 언어 모델 기반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종량제로 우리는 쓰는 거잖아요. 주고받고. 근데 솔직히 사용자는 종량제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한 달에 얼마 이게 좋지. 그렇죠. 그럼 월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어느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모델로 볼 수 있는데 언어 모델 API 단으로 가져와서 자기 걸 튜닝해서 하는 방식은 조금 일종의 약간 유통 회사, 유통 비즈니스를 잘하는 회사, 프라이싱 모델을 잘하는 회사 이런 데들이 좀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영어 기사를 던져주면서 네. 칼럼을 써봐라고 했을 때 그 칼럼의 정도를 보니까 번역이 매우 정확해졌네요. 네. 그것도 결국에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요. 옛날의 번역은 약간 기계 번역이라고 그래서 AI가 직접 단어 단위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번역 머신들은 의역을 해요. 의역.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딥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딥엘.com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타임지 같은 거 보면 네. 기본적으로 얘네가 좀 여러 가지 응용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약간 시적 표현이라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그런 것들 기계 번역하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걸 번역을 잘해요. 디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기하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역시도 빈칸 채우기 모델이 이런 언어가 번역이 될 때 어색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쳐주는 구조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를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어를 프랑스과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프랑스어 생활로 배운 사람이 다르잖아요, 깊이가. 근데 얘는 생각해보면 영문학과가 보는 내용들도 번역을 했을 거고 영어의 기본적인 것도 번역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단어 번역이 아니라 이 문당 통으로의 의미들을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되게 놀라운 부분들은 요즘에 그런 것들이 단순히 텍스트에만 쓰이지 않고요. 요즘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되게 잘 알아듣고 대답하거나 기록을 잘해주는 서비스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그 뭐 SK텔레콤에서 하는 그 서비스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폰에서 통화하면 네네. 그거 저장해주고 기록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른바 TTS라고 그러죠. 글자를 그대로 빨리 써주는 애들이 이렇게까지 알고리즘이 좋아졌어? 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요. TTS 모델하고 이 언어 모델 LLM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얘는 뭘 해주는 거냐? 그냥 구조적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제가 SK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얘가 빠르게 써주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예를 들면 TTS가 옛날에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데 되게 노력을 했는데 대충 써주는 거예요. 대충. 그럼 대충 써준 내용을 언어 모델에 돌리면 그게 얘가 한 번 더 그렇다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 검색 엔진에서 실제로 내가 오타를 내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얘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로프 이렇게 하면 3% 검색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가 3%로 바꿔주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얘가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거를 언어 모델이 이거 글자 이렇게 써야지라고 한 번 더 고쳐주는. 번역이. 네,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번역이 아니더라도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내가 예를 들면 아까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제가 실은 아까 제가 썼던 것 중에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자 여기 제가 화면을 보시면 증권 애널리트라고 오타를 냈거든요. 네.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먹어요. 그런 겁니다. 그럼 얘한테 이거 글자 제대로 써달라고 그러면 애널리스트로 고쳐줘요. 얘가. 진짜 신입사원이 하는 일은 다 하네요. 세상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예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생각을 갖고 아무리 풀고 싶어도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PPT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 문서를 정리해야 되는 시간, 초벌을 번역해야 되는 시간. 그런 게 AI가 도와줘요. 그런데 그 AI가 100%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지만 초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초안을 보고 직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거나 직관적으로 컨펌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여러 명 안 뽑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어떠한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은 위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러니하게 시니어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이상적인 기업에서 이런 거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시니어가 있고 그 사람에게 이 언어 모델과 같이 코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이쪽에 빨리 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주고 이런 사람의 구조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끝나면 이 사람들도 필요가 없겠죠. 결국 이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 그 관점 동안에 이 사람들의 지혜를 빨리 배우는 게 1번. 2번은 지금의 서비스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만의 GPT 같은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 회사만의 GPT가 있다는 건 뭐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이사님한테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사의 정보가 딱 구조화돼 있으니까. 그럼 그 회사의 정보한테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주니어인데 되게 날카로운 친구예요. 앞뒤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질문을 막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대표한테 막 질문할 수 있는 사람. 대표한테 막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언어 모델한테 하면은 얘가 답을 주거든요. 진짜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게, 왜냐하면 답변은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그럼 인간은 인공지능에 던져줄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절규님께서 네.
전문가라고 하는 게 네. 어릴 때 신입사원부터 복사도 하고 이런 거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차근차근 배운 게 전문가지. 네. 태어나서 바로 전문가 아닌데 그렇죠. 신입사원을 안 뽑고 전문가가 챗 GPT를 쓰고 뭐 클로드를 쓰면 나중에 그 전문가 은퇴하면 누가 또 전문가냐. 아,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회사에서 할 때 이렇게 한다고 신입을 뽑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를 잘 쓰는 인간 직원을 뽑아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획의 역할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구조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데이션 하는 거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전문 지식과 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후배를 키우면서 그 후배들한테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이 10명이 필요할 게 2-3명이 필요해질 건 맞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하지만 2-3명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 그래서 시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고, 하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다른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해보니까 되던데요? 하는 사람들 있죠. 전 이 사람들이 제일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시도해보고 질문해보고 AI한테 질문해봤더니 되던데요? 그럼 그게 자기 노하우가 되는 시절. 지금 한 10년 이상은 그렇게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준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